자, 이번에 이제 어딜 볼 거냐면 188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이제 적법성 있죠. 학가적사에서 적법성. 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 아까 법률행위 목적은 아까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고, 확정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예요? 가능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에요. 적법성은 이제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니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강행법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먼저 좀 쓰고 좀 시작하겠어요. 18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189페이지 그 사례에서 1번하고 2번 쓸만한 공간 있죠. 그 사례 바로 옆에 보면 보조단 여백 부분에 쓸만한 공간이 되는데 거기 두 개 정도 정리를 하고 하겠어요. 먼저 단속법규라는 걸 써봐요. 단속법규 땡땡 하시고 189페이지 사례 오른쪽 보조단 여백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단속법규는 써볼까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라고 쓰세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제일 중요한 단어 골라볼까요? 뭐 골라야 될까요? 만.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을 무슨 법규라고 한다? 단속법규. 자, 그 다음에 효력법규를 한번 써보겠어요? 효력법규 땡땡. 효력법규 땡땡.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자, 그럼 본인이 쓴 거 읽어봅시다. 효력법규는 뭐라고 썼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도. 단속법규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만. 효력법규에서 중요한 단어는 도. 자, 우리가 써놨으면 이제 편 놓고 또 7번 봅시다. 단속법규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마라 또는 행위를 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상 뭐하기 위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단속하기 위해서만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효력법규는 일정한 행위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행정상 단속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효력법규의 뜻입니다. 자, 이것도 얘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음식점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음식물을 을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식당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허가증이 걸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허가도 없이 을에게 음식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예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이런 건 우리 실제 생활에도 더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길거리 가다가 그 허름한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고 그런 것도 이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또 제가 최근에 본 건 그 차에 그 뒤에 이제 음식 싣고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순대볶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길거리 가다가 본 게 그 통닭 3마리 10,000원. 그거 여기 있잖아요. 그것도. 그다음에 아파트 입구에 그 해가지고 그 음식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뭐 문어도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인데, 그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받고 음식물을 팔아야 돼요? 허가. 그럼 이때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 단속에 걸리면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을에게 과연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포장마차에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었어요? 우리가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죠. 근데 만약에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팔았다는 걸 이유로 돈 안 주고 도망가면 그 주인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죠. 국제도 그걸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건데, 요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상 뭐 하기 위해서면 그렇다.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단속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 즉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니까 결국 가분할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효력 복귀는 뭐 다른 예로 가져가면 해봅시다. 효력 복귀의 예. 갑이 이제 의사예요. 사람 이제 돌팔이입니다. 돌팔이 의사 찾아가서 이제 우리 돌팔이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뭐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할까요? 돌팔이 찾아가서 성형 어떤 수술을 받았다고 할까요? 쌍꺼풀? 네. 쌍꺼풀 수술 받았어요? 그럼 정식 의사한테 쌍꺼풀 수술 받으면 얼마예요? 다 해서 알잖아요. 얼마요? 얼마 들었어요? 사람마다 되게 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150 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200만 원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물어봤죠. 그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그 비쌀수록 그 요 쌍꺼풀 수술 맨 끝에가 얼마큼 자연스러운지 그게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내 보기엔 거의 다 똑같은데. 근데 그 돌팔이 찾아가서 쌍꺼풀 수술 이제 50만 원 주고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의료법에서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걸 당연히 허용해요, 금지해요? 금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면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 하고 그다음 상관없이 이제 요 쌍꺼풀 시술 대가로 50만 원 받기로 한 요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이 계약까지 아예 무효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계약을 유효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무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법의 취지라는 건데 그 밑에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의사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큰 위협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머리를 이제 크게 이제 다치게 됐어요. 공부하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저로부터 이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좋아져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커다란 위협이 가해지는 거니까 이건 행정상 단속해서 처벌하고 이게 그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어야만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은 요 사법상 행위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는 겁니다. 이게 효력법규인데 그럼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은 뭐다? 무효예요. 그러면 의료법 위반으로 갑이 처벌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갑하고 우리 체결한 이 거래 계약까지 뭐로 된다? 무효로 되는 거죠. 그 무효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한테 50만 원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갑은을한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썼던 거 확인해 봅시다. 자, 단속법규는 뭐라고 썼죠? 자, 행정상 쓴 거 다시 읽어보세요. 단속법규는 뜻이 뭐죠?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 그러니까 단속에만 목적 있는 거니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이고요. 효력법규 읽어봅시다. 효력법규는 뜻이 뭐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러니까 행정상 단속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뭘까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은 개인들이 체결한 거래 계약은 뭐로 된다? 무효로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논점이 뭐에 관한 논점을 공부한 거죠? 적법성에 관한 논점을 공부한 건데 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되죠. 즉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된다.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적법성 통과됐어요. 그럼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개 공부할 겁니다. 103조하고 104조.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실까요? 189페이지에 밑에 내려가시면 사회적 타당성에서 먼저 103조가 있죠. 찾았어요?
103조 조문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좀 해보세요. 가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조문 자체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조문이 다 동그라미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에 한해서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03조 이렇게 동그라미 하는 건 조문의 숫자를 외우라는 뜻입니다. 조문의 숫자.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몇 조다? 103조이다. 조문의 숫자 외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다시 103조 조문을 좀 읽어봅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기타 동그라미 하시고 내용 동그라미 하고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럼 18 올까요? 10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니까 이게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 질서가 높은 개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다. 사회 질서가 높은 개념이다. 기타 뒤에 있는 게 높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상위 개념이고요. 일단 선량한 풍속은 그의 한 예시라고 그래요. 근데 선량한 풍속이란 게 뭐예요? 선량한 풍속은 뭐죠? 하여튼 선량한 풍속 그러면 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머릿속에 또 두리뭉실하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선량한 풍속인 거예요. 사회 질서라는 건 뭐예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용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걸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설과 판례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많이 만들어 뒀단 말이에요. 뭐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요 기초 과정에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효력이 뭐고 그다음 이에 기해서 이루어진 급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건 첩계약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 남편이고 을은 법률상 처예요. 갑은 남편, 을은 법률상 처.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란 여자와 첩계약을 맺은 거예요. 바람 피고 뭐 살림 차리고 뭐 애 낳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병의 법률상의 이름 뭐죠? 갑은 남편, 을은 처. 병의 법률상의 이름은 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위에 서 있는 여자. 그래서 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그냥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 첩, 정부 다 법률 용어입니다. 자, 근데 첩계약을 맺고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증여를 해준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뭘 해준 거예요?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거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첩계약과 같은 건 이건 내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용이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건 대한민국의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첩계약과 같은 건 사회 질서에 반하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이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첩계약의 대가로 누가 누구한테 뭘 줬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거죠. 그 다음 어제 질문 받은 내용은 뭐냐면 그럼 첩계약을 하면 무조건 건물 주냐는 거예요. 첩계약을 하면 무조건 건물 주냐? 무조건 건물 주진 않죠. 처음에는 뭘 줘요? 처음에는 뭘 사주죠? 백 바로 안 사주죠. 처음에는 뭘 사주냐면 맛있는 거 사주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판례 그분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줘요? 가방 사주죠. 가방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줘요? 바로 차 바로 안 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사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석 사주죠. 뭐 귀걸이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그런 거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주죠? 그 다음 차 사주죠. 그 다음 차 사주고 그 다음 뭐 사주죠?
그다음 집 사주죠. 뭐 오피스텔 주고 아파트 사주고 그다음 뭐 사줘요? 그다음 안 사주죠. 그다음 이제 사줬던 거 다 뺐죠 이제. 자 내용이 요거예요. 지금 용어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 준 건 이건 6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기억하는 분이 있네요? 무슨 급여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요. 무슨 급여라고 한다? 불법 원인급여. 자 이렇게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기초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첩계약이 무효라는 걸 주장해서 건물을 되돌려 받고 싶은 사람은 갑을 병 중에 누구일까요?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갑. 그럼 갑은 무효를 주장해서 병한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없도록 해야 돼요? 도록 해야 돼. 도록.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야 돼요. 만약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첩계약 같은 걸 막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첩계약 맺고 건물 줬다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건물을 되돌려 받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 첩계약하고 건물 줬다가 도로 뺏어 오고 또 다른 사람하고 첩계약 맺고 줬다가 도로 뺏어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첩계약과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해서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조문이 746조예요. 이 조문도 동그라미 합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관한 조문이 몇 조다? 746조인데 읽어보겠어요. 불법원인 급여 찾으셨죠? 자 본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 그러나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나 앞쪽에 있는 게 본문이고요. 그러나 뒤쪽에 있는 게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원칙이고 단서는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럼 746조 본문 내용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못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자, 그럼 7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기초해서 상대방한테 물건 주는 걸 무슨 급여라고 한다?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좀 해봅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2장 넘어올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104조 내용인데 193페이지 쭉 위로 올라오시면 제 104조 동그라미 하시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찾았어요? 자, 당사자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역시 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효. 그다음 또는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것도 전화 찬스를 쓰셨네요? 전화 찬스를 역시 꼭 중요한 순간에 전화 찬스를 쓰시더라고요. 자, 실반을 봐봐요. 이거 그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갑 노인이 79세 노인입니다. 이분은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고 이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판결 내용을 찾아보면 이제 갑은 평소에 어리석은 사람인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판례 사실관계가 똑같고 목적물하고 돈은 제가 바꿨어요. 갑의 건물이 3억짜리 건물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평생 이제 농사만 짓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갑 당신의 건물은 시가로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주면서 갑에게 매매 계약을 제안을 한 거예요. 갑 도인이 1억 원의 돈이 큰 돈인 줄 알고 덜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을은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왜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 체결하면 이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약금 주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도금 날짜 정하죠.
그리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잔금 날짜를 정하는데 요 을은 매매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한 거예요. 왜 중도금을 지급했을까요? 계약 해지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2배를 물어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무슨 해제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해제? 열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행 착수의 대표적 예가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해 버렸어요. 그럼 이행 착수가 된 거니까 갑도인이 자기 건물을 아주 헐값에 팔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갑도인은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계약 해지를 매우 어렵게 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결국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이제 을한테 해준 거고요. 을이라는 사람도 도합 1억 원의 매매 대금은 이제 을한테 준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해보면 결국 몇 억짜리 건물을 몇 억에 판 거예요. 3억짜리 건물 1억에 팔게 만든 거니까 이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먼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해 당사자에게 공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해자가 이런 사정에 빠져 있다는 걸 폭리자가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공바,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폭리자한테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가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한 불균형으로 봐줘요. 자, 그러면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건물 몇 억짜리죠? 3억짜리고 매매 대금은 1억 원이니까 3배 이상 3배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궁박이라는 건 뭘까요? 궁박. 궁박은 궁 더하기 박이에요. 궁은 뭐냐면 곤궁하다의 궁자고 박은 절박하다의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궁박이 뭐예요? 그러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쪼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쪼들린다. 궁박하다는 뜻이고요. 심리적으로 쫓긴다. 이것도 궁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원인에 기해서 궁박할 수도 있고 정신적 원인에 기해서 궁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솔은 말 그대로 보통 일반 사람이 베푸는 주의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다음 무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 노인은 궁박 해당돼야 안 돼요. 이 건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쪼들림, 심리적인 쫓김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건 없죠. 궁박은 해당되지 않고 경솔은 해당돼야 안 돼요. 경솔 해당되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팔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뭐죠? 시세 확인해 보잖아요. 시세도 안 알아본 거니까 경솔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다음 갑도인 무경험 해당돼야 안 돼요. 무경험. 이분 요게 포인트네요. 농촌에 거주하고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세상 물정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경험 해당돼야 안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요건의 경우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건 두 번째 요건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돼요?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죠? 왜 그렇죠? 또는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궁박, 경솔 및 무경험 그러면 다 갖춰야 되는데 또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도인은 경솔에도 해당이 되고 무경험에도 해당이 되니까 두 번째 요건도 역시 해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이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그러니까 갑도인이 경솔하다 또는 무경험하다라는 걸 을이 알고 이용해 먹을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이용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죠. 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한 걸 보면 날로 먹으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의사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이 되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왜 무효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법률행위의 뭐에 관해서 공부를 한 거죠? 목적,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뭐에 관해서 공부했다?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막 찍지 마시고. 자, 다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셔야죠.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너 지금까지 나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삽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 못 시키고 다시 성립요건의 3개, 효력요건의 3개 외워야 돼요. 성립요건의 3개 뭐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효력요건. 첫 번째가 당사자가 능력 3가지 갖추는 거죠.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 갖춰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4가지 갖춰야 되죠. 확가적사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제가 이제 드린 내용은 이게 성립요건인지 효력요건인지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할 것.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인 거죠. 성립요건. 법률행위 목적은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한다. 이건 무슨 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 효력요건. 효력요건.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아까 얘가 뭐였었죠?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경우죠. 목적이 있긴 있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립요건, 효력요건. 효력요건.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무슨 요건? 성립요건. 자, 그럼 앞으로 수업할 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거, 효력요건에 해당되는 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외워가지고 오세요. 그럼 항상 다음 주까지는 꼭 외워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오세요. 성립요건에 3개, 효력요건에 3개인데 지금 외워봅시다. 그러면 자, 들어보시고 성립요건 3가지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외워서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해 드릴 때 교실이 떠나갈 때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30회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요건. 효력요건에 해당되는 첫 번째가 뭐죠? 당사자가 능력을 갖춰야 되죠. 능력 3가지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춰야 되고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이 민법부터 배웠어요. 민법은 뜻이 뭐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어디에 해당하고 어디에 해당하고 어디에 해당했죠? 사법에 해당하고 일반법에 해당하고 실제법에 해당한다. 그다음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니까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다? 강제성. 근데 법률 관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일정한 순서를 거친다 그랬네요. 매매계약 사례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1억 원에 팔겠다. 청약의 의사표시.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면 매매계약 성립하고 가분들한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은행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맨 앞에 있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뭐죠? 법률 사실. 합치가 돼서 생긴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은 법률 효과. 그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때 법률 요건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둘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법률행위는 중요한 뜻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얘도 법률행위는 뜻이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러니까 유증하는 사례, 매매계약 체결하는 사례, 회사 설립하는 사례 가지고 설명했는데 이 3가지 사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의사표시였죠.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고 당사자가 뭐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의혹한 대로. 그러려면 아까 했던 무슨 요건과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성립요건에 몇 개? 3개. 효력요건에 3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